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6박 8일간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UAE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으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도 했고요. 다만 아크 부대 방문 당시에 적, 이란 이 발언으로도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순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항상 해외 순방으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지지율이 좀 미약했던 부분들을 항상 해외 순방으로 이렇게 이제 역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저는 이번 두 나라 순방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철저하게 경제 외교 중심으로 해서 큰 성과들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UAE하고 관련해서는 예.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40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무함마드 대통령하고 또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성명에도 또 이제 직접 집어넣어서 이거는 확실한 투자 유치 성과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똑같이 거의 40조 이상 되는 경제 성과, MOU를 거뒀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취임 8개월 차, 그리고 또 이제 집권 2년 차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2의 중동 부음에 시동을 건 첫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국제 회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글로벌 CEO들 그리고 글로벌 정치 리더들 이런 분들하고 다양하게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과들을 좀 거뒀을 것 같고, 그다음 예. 본인 스스로도 이제 대한민국의 1호 영업 사원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리더들, 인텔이라든지 IBM이라든지 JP 모간이라든지 여러 글로벌 리더들과 하고 친분도 쌓았고 투자 유치도 당구를 하고 여러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미국 뉴스 채널 CNN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순방에 대해서 성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비즈니스계에서 아주 중요한 한 주를 보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군요. 여하튼 예. 그런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짚어주셨는데 제가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이란 적 그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네. 생각하셨는지? 오늘이 민족의 대명절 설날 아니겠습니까? 설날에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순방을 다녀오시는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야당이지만 바로 직전까지 국정을 운영했던 세력이고, 국가를 운영해서 나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했던 세력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라는 마음은 여든 야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순방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외교의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외교는 친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를 더 돈독하게 하러 가셔가지고 적을 만드신 거거든요. 그것도 일부러 굳이 만들 필요도 없는 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적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적이 그동안 60몇 년간 우리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던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라에게 굳이 그렇게 적이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이런 외교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신 건 대단히 큰 문제고, 외교의 기본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란과의 관계 문제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원유의 반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데, 예. 2021년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나라의 선박이 납포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다시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순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그 순방의 결과로 인한 뒷감당이 정말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지금 있는 예.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것이고, 아까 신중동 붐 얘기를 하셨는데, 신중동 붐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랬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셔서 잘 하실 수밖에 없는 순방 외교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난주에 제가 나왔을 때도 예. 이것은 이번 순방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UAE와의 우리나라와의 역사성과 상호 보안성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뒷감당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야구로 따지면 마무리 투수가 블론 세이브 한 거거든요. 깨끗하게 경기를 마감하지 못하고 블론 세이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란과의 예. 그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빨리 잘 매듭 짓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성과적인 부분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경제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가셔서 한 게 이번에 딱 모두가 다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계 필요 없는 그 갈등들을 계속 이루어지면 그 투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 토끼처럼 지혜롭게 외교를 하셔야 되는데 네. 굳이 필요 없는 얘기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을 계속 만드는 이런 외교는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순방에 대한 얘기를 두 분께 들어봤고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35%에서 36%로 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뭐 긍정, 부정 평가의 배경 모두 외교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외교 성과가 지지율의 지금까지 지표상을 보면 지지율 상승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 예. 또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또 지표를 보면은 보통 남북 관계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연금 개혁이라든지 3대 개혁과 그다음에 경제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윤 대통령 요즘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상승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해외 순방을 나가서는 외교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안보와 연결된 외교 문제, 경제와 연결된 외교 문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성과를 내니까 이제 외교 부분에서는 이제 그 상승의 요인으로 또 외교가 작용을 하는데 네.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들이 저는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봐요. 예. 그렇게 보면 지난 6월에 나토 스페인 순방이라든지 그 예. 이후부터 이제 한 4차례 지금 순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뭐 외교 참사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적이 많이 돼요. 예. 그런 지적이 많이 되는 부분들은 국내 정치적 갈등 때문에 또 그런 요인들이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 또 과도하게 적대적인 그 윤 대통령에 대한 언론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이런데 앞서도 우리 윤 교수가 이야기했듯이 외교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우리 국익과 우리의 위상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때는 국내에서는 좀 대통령을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싸우는 건 나중에 와서 싸우더라도 예. 지금 이란 발언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야당에서 지금 너무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이 외교 참사가 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그런 걸 기원을 하는 듯하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외교부도 그 이란과의 대화에서 아주 잘 하고 있으니까 외교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야당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좀 양해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상황인데 제가 지난 정부에 5년 동안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 그렇죠.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순방 중에는 당내 갈등이라든가 국내 정치적인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야가 다 노력을 하죠. 근데 이번에 국내 정치적으로 대통령 순방 중에 시끄러운 얘기가 나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이 교수님? 이게 야당에서 그 시끄러운 얘기가 나왔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무에 개입해가지고 발언을 하고요. 여당 내에서 싸움을 계속하면서 지금 대통령 순방에 대한 성과를 스스로 깎아먹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교의 가장 기본, 우리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최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로 기원하고 서로 자제하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번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벌써 나섰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기본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어쨌든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의 상황들이 대통령실과 사실 연관이 안 됐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사이에 뭐 대통령 본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이거 뭐 출마를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어떤 입김이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쭉 있었던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윤 교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 외교 문제의 부분도 야크 부대에서의 이번에 이란 발언도 대통령의 이란 발언도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그렇게 문제를 삼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또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미숙한 대응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서로의 양해 하에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란의 과도한 대응, 또 적반하장적인 그런 대응이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외교 참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증폭을 시킨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예. 일단 그 나경원 의원이 좀 자초한 측면이 많았다. 실책이다 이렇게 보세요. 예. 저는 나경원 의원이 일단 그 장관급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부위원장이 아니었고, 예. 기후환경 대사가 아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장관급의 공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직을 기웃거렸고,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대통령실과의 조율이 없이 중요한 정책이 또 나왔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이렇게 증폭이 되어 왔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도 스스로 그렇게 지금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보고 그 대통령 본인이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잖아요. 예. 출마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고, 예. 지금까지도 나경원 의원의 정치 행보를 제가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만, 지난 서울시장 그 후보 경선 때도 예.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지난 6.11 전당대회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경원 의원은 본인 스스로 명분을 쌓는 것보다는 예. 본인 스스로 실리를 까먹고 일단 들어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충분히 1등을 할 수 있고 당대표도 할 수 있고 후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본인 스스로 까먹고 점수를 까먹고 나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게 생각을 출마는 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보세요?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부분에 예.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안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대임스럽게 본인이 조금 이제 큰 생각을 갖고 잠시 쉬는 그런 계기를 삼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어도 괜찮은데, 본인이 조바심을 내게 된다고 하면 이번에도 출마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출마를 하게 되면 본인은 당내 10여일 전만 해도 당내 여론조사라든지 지지율에서 1등을 달리던 그렇죠. 사람이 거의 40% 지금 나왔어요. 벌써 10일 만에 2등을 하든지 3등을 하든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본인 스스로 출발선을 뒤로 밀었단 말이죠. 네.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출마를 안 하시면 정치 생명이 매우 단절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마를 안 하면 정치하겠다는 얘기를, 지도자로 나서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고요. 따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완주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완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승리의 가능성이 있을 때 완주에 대한 이 의지가 계속 불타오를 수 있는 건데, 예. 지금의 상황의 흐름을 보면 승리의 가능성이 점점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이제 출마해서 본인의 얘기를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본인이 어떤 본인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당원들에게 충분하게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공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드롭을 하는 그런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차하게 그건 뭐 정치 공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속에서
전당대회가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가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이런 전당대회를 계속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경원 전 의원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계속 대통령실에 그런 견제까지 계속 받아가면서 대통령으로부터 견제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거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지금은 윤심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도 못 하거든요. 새로운 비전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국민의힘 상황에서도 당권 경쟁도 가열이 되고 있습니다. 설 민심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금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선두인 김기현 의원이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도 결선 투표에서 승리를 어느 정도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 연휴의 민심은 어디로 좀 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그 2주 정도 남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라는 게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정치에서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각 후보들이 많이 그렇게 설 민심에 집중을 하고 있고, 김기현 의원은 어차피 나경원 의원이 주춤한 이런 상황을 틈타서 지금 이제 1위로 올라섰으니까 본인이 이제 이 1차 경선에서 무조건 과반을 획득해가지고 이제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결선 투표도 안 가겠다 이런 결선 거죠. 투표도 안 가겠다는 그런 그 각오로 지금 이제 임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이제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을 중심으로 돌다가 마지막에 이제 경부선을 타고 인천으로 간다고 그래요. 인천 계양을로 가는 걸 보니까 인천 계양을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는 나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세머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대표론을 강조를 하면서 김기현 의원하고 이제 양강을 형성해 나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차근차근 이 수도권 민심, 늘 본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수도권이 총 한 121석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여기에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은 70석 이상을 얻어서 170석 이상 내년 총선에서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몰고 나가는 것 같고, 여하튼 지금 현재 나경원 의원이 좀 이렇게 그 중간에 지난주 주춤하는 바람에 이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지지율이 빠졌을 때 어디로 향할 거냐 관심인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 나오지 않는 게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마하실 거라고 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의원은 저는 불출마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첫째로는 이제 유승민 의원계라는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등을 돌렸다고 그래요. 본인이 출마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그 본인의 계파 의원들의 지원 속에서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룰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고, 지금 뭐 일각에서 여론조사 설 연휴를 기한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일반 여론조사까지 해서 또 1위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전당대회 룰이 당원 100% 선거라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본인이 상당히 위축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직까지도 그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이 유승민 의원을 아직까지 짓누르고 있어서 그 부분을 아직 이제 헤쳐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네요. 윤 교수님,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짓지 않으면 항상 1위를 했었던 후보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뭐랄까 좀 주춤하는 이 상황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척박해지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하기가 참 이제 민망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당과 경쟁을 합니다만, 정당 내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출마를 거의 못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심 경쟁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의원이 사라지는 이유 중에 사라진 이유는 그만큼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가 없어지고 있다, 이걸 상징한다, 이렇게 보이고요. 최근에 이번 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특히 뭐 MBC 여론조사든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상당하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나경원 전 의원 간의 갈등의 책임이 누가 있느냐. 전 국민에게 물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비율이 나 전 의원에 비해서 2배가 높습니다. 2배 이상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 이게 정반대가 돼요. 예. 국민에게 물어볼 때와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볼 때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건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괴리가 지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정당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당심이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완전히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이 출마 여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는 대한민국 정당의 민주주의와 관련돼서도 깊은 연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니요, 뭐 어차피 본인들은 전당대회 룰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심구 민심 1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어차피 그런 영향 때문에 그랬던지 어떤 국민의힘 당원들도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심 100% 전당대회 룰 변경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번 설 연휴 이게 너무 설 민심 이런 부분들에서 설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당 이야기 하시지 너무 상대당 이야기 너무 열심히 그렇게 많이 하실 것까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또 설이고 국민의힘 상황 짚어봤으니까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로 향하는 수사. 그러니까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했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이제 28일에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 씨 몫의 대장동 관련 지분 절반을 넘겨받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게 공소장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전이 좀 거세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과정 속에서 공소장이 공개되는 과정이 좀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전례에 비춰보더라도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검찰에서는 지금 국회에 제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국회에 참 오래 보좌관으로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들 뭐 아실 겁니다. 국회 조금 아시는 분들은 검찰이 국회에 어떤 자료 제출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고요. 거의 대부분 본인의 이 조사위에서 대부분 질의를 하고 이러는데 하필 며칠 만에 이렇게 자료를 내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검찰은 본인들에게 유리한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하지만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 가령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지금도 1심의 공범자들의 1심이 재판이 2월 10일 날 끝나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 번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북이 수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정말 터키보다 더 빠른 이 우사인 볼트와 같은 이 수사를 하고 자료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원당치 않은 일입니다. 네. 우선 지금 이 대장동 사건 공소장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검찰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재작년 11월에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검찰의 수사가 이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정권자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은 없었습니다. 그 소환이 없이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정도로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수사가 이제 축소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정부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이원석 검찰이 들어서면서 지난 8월에 재수사가 시작이 돼요. 재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얼마나 축소하고 은폐를 했는지 드디어 나온 게 이번 추가 기소고 그 추가 기소로 인한 공소장입니다.
그 공소장에 그래서 드디어 나오는 것이 이재명과 관련된 혐의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관련된 혐의가 지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혐의가 없었던 것이 적시가 안 됐던 것이 재수사를 통해서 이제 적시가 된 것이고 그 적시가 된 것이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로부터 지분 절반이라는 뇌물을 약속을 받고 대장동을 승인을 했다. 이 부분이 이번 그 공소장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아침 이제 언론에서 공개가 됐는데 그렇죠.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부랴부랴 어제 대변인까지 나서 가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한다. 이렇게 지금 이게 나와요. 그러나 그건 그게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받으면 다 아실 텐데 추가 기소를 하게 되면 그 피고인들한테는 그 공소장이 자동으로 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가죠. 그다음에 지금 국회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 추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고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법무부는 그 사본을 국회에 보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지금 기자들 다 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12일 날 추가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소장이 공개가 공공기관에 제출이 됐으면 기자로서 당연히 취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자동으로 공개가 된 건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부랴부랴 어제 대변인 브리핑까지 하면서 지금 이러느냐면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약속받고 대장동을 승인을 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 내용이 공개가 되니까 예. 지금 설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그 내용이 공개가 돼서 어떠거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브리핑을 해서 그 설 민심을 차단해 보겠다고 그러고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문재인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것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 혐의가 그 공소장에 담겼다. 그리고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을 받게 됩니다. 소환을 네. 받게 되면 이 공소장에 적시된 대로 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검찰에 반격을 하게 되면 반격을 하고 답변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든지 이렇게 뒤집어 씌우면은 안 되는 게 지금 법무부도 민주당에다가 예, 그랬지 예. 않습니까? 허위 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대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법무부가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지금 성남FC는 검찰 소환했고 출석했고 대장동도 출석 예정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성태 전 의원 뭐 구속 그 영장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빠져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관련한 사법 리스크들 다 진행형이거든요. 네. 명절 이 민심 밥상에 어떤 식으로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교수님도 저 민주당 얘기에 대해서 설날에 아주 길게 얘기를 하시네요. 예, 두 분 다 저희가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그런 상황인 예, 예. 것 같습니다. 올해는 좀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잦아들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고요. 예. 그 여러 수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장동 수사와 관련돼서도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는 배임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다가 그다음에 뇌물 나오다가 지난번 김용 전 실장의 구속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대선 자금 수사로 완전히 변경됐다가 예. 이번에는 대선 자금 관련돼서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배임으로 돌아왔거든요. 돌고 다시 배임으로 돌아온 물레방아 수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의혹만 정말 근거 없는 의혹만 계속 지금 외부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이런 수사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보십시오. 우리 이 토론에서도 둘 다 전에 석 달 전에는 대장동 관련된 수사는 대부분 다 대선자금 수사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지금 다 어디 가버리고 배임 수사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렇게 설날 민심 설날 밥상용으로 수사를 하고 그것을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 정확한 근거도 없이 계속 문제 제기만 계속하는 이런 기우제식 수사 정말 올해는 좀 빨리 끝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국가적인 에너지를 이런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을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방향으로 에너지가 모아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권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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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